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 지역 대학장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작품이라기보다 네. 문명 비판서라고 해야 할 것 같네요. 몇 달 전부터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네. 오늘에야 꺼내드렸습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대병동입니다. 네, 제레드 다이아몬드. 이름이 아주 정말 아주 황금 같은 이름입니다. 예. 네, 다이아몬드 빛이 나죠, 이름이. 예, 그렇습니다. 네, 부제가 위기 선택 변화. 위기 선택 변화. 예. 네,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라는 책입니다. 우리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총균쇠라는 책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예, 맞아요. 예. 문명의 붕괴, 어제까지의 세계, 많은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교, 대학에서도 많이 인용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저는 이렇게 잘 팔리는 책은 조금 거리를 두는 편인데 좀 시간이 지나서 찾아보곤 하는데 이번에는 참 재밌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만나게 된 계기는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인도네시아를 좀 쉽고 일목요연하게 설명한 책이 없을까 찾다가 마침 이 책에 대변동이라는 책에서 인도네시아의 신생 국가 탄생 과정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책은 7개 나라에 대해서 역사의 과정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면서 어떻게 위기에 대처하고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외부적 요인으로 갑작스러운 격변을 맞은 두 국가, 핀란드와 일본, 그리고 내부적 갈등으로 위기에 처한 두 국가, 칠레와 인도네시아. 칠레 하면은 아옌데와 이 피노체트란 독재자로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점진적으로 확대된 위기에 시달린 두 국가, 이 독일과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미국, 이 7개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인도네시아가 신생 국가의 탄생이라는 제목 아래 실려 있어서 아주 흥미진진하게 읽었는데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고 핀란드는 소련 혁명과 긴밀한 관련이 있죠. 그리고 현대 일본, 그리고 칠레, 독일, 그리고 이 오스트레일리아까지 대단히 흥미진진한 얘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 책에서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진단하는 국가적 위기의 결과와 관련 요인이 12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개인과 국가는 많이 다르죠. 근데 국가도 어떤 원인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변화의 길로 나가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 요인을 잘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몇 가지만 보면은 국가가 위기에 빠졌다는 국민적 합의,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한다는 국가적 책임의 수용, 그리고 다른 국가의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지원, 그리고 국가의 실패에 대처하는 방법 등등 국가의 핵심 가치까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이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 국가가, 한 나라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어떤 그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미래 비전을 설정하는지 등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 주목한 것은 인도네시아 얘기가 아니고 역시 일본 관련해서입니다. 이 일본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독일과 달리 과거에 대해서 부정으로 또는 부인으로 일관해 왔다는 것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책에서는 만약에 일본이 독일 정치 지도자들이 했듯이 어떤 회한과 책임을 통감하고 정말 그걸 실천으로 옮겼다면은 일본이 이런 국가적 위기에 처하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를 피력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일본도 독일처럼 행동했더라면, 예컨대 일본 총리가 난징을 방문해서 중국인들 앞에 무릎 꿇고 일본이 전시에 자행한 학살에 대한 용서를 구한다면, 일본이 전시에 저지른 잔혹행위를 고발하는 사진과 자세한 설명글을 전시한 박물관과 기념관 또는 전쟁 포로 수용소가 일본 전역에 있다면, 일본 학생들이 시시때때로 일본 내에 있는 그런 곳을 견학하고 일본 밖에서는 난징과 산다칸, 그리고 바탄과 사이판 같은 곳을 방문한다면, 또 일본이 전쟁으로 입은 피해보다 자국이 다른 국가에 가한 잔혹행위의 피해를 묘사하는데 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면 한국인과 중국인도 일본의 진정성을 인정하며 받아들일 것이다. 이런 반성과 행동이 일본에서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독일에서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반성을 더한 진실한 행동이 일본에서도 행해질 때까지 한국인과 중국인은 일본의 형식적 타국을 계속 불신하며 일본을 미워할 것이다. 한국과 중국이 최대로 무장하는 반면 일본은 자주적으로 방어할 수단을 앞으로도 갖추지 않을 경우 큰 위험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할 것이다. 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독일과 일본을 비교하면서 이 저자는 일본도 독일처럼 정말 행동해야 미래의 일본의 비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동아시아의 이 평화의 파트너로서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해 왔듯이 일본은 난징 대학살도 부정하고요. 일본군 성노예도 부정하고요. 더군다나 학생들에게는 전혀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저지른 잔혹행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일본의 젊은이들, 청년들이 뭐 유학하거나 다른 그 나라 사람들을 만나서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저지른 짓들을 전해 듣고서는 충격을 금치 못한다고 합니다. 네. 이 제레드 다이몬드도 UCLA에서 그런 일본 학생들을 만나고 많은 충격을 받았다고 하네요. 어떻게 그렇게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지, 어떻게 역사를 그렇게 은폐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이 제레드 다이몬드는 일본의 위기는 바로 역사를 제대로 직시하지 않는 데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일본이 이럴 수가 있는가? 또 요즘처럼 인터넷이 발달한 시기에는 네. 뭐 조금만 뒤져봐도 자기 나라의 그런 죄악성들을 알 수가 있을 텐데 왜 이걸 못 본 채 했을까?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래 왔는지. 우리가 베트남에서 네, 맞아요. 이른바 참전 용사들에 의해 이루어진 민간인 학살 이런 것들 네.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그걸 예전에 맞아요. 전혀 몰랐죠. 이 양식 있는 또 우리 내부에 뭐 한홍구 교수 같이 그렇게 네. 전쟁 범죄의 역사를 대대적으로 알리고 반성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면 그 앞서서 리영희 선생 같은 분이 또 이런 실상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몰랐을 거예요, 아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회 민주화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더 몰랐겠죠. 네. 네. 그 어떤 진실의 접근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 사회 기반, 그러니까 이 사회적 민주화의 진전과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일본은 이웃나라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 저렇게 무시와 혐오와 조롱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 저희 불행의 요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바로 그 불행의 요인의 밑바탕에 역사에 대한 부정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네.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제레드 다이몬드는 이 중국과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 일본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본 내에서는 거의 무시하는 또 하나의 중대한 문제는 전쟁 기간에 일본, 중국과 중국의 취한 태도가 두 국가와의 현재 관계에도 미치는 영향이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과 그 이전에 일본은 아시아 국가, 특히 한국과 중국 국민에게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포하기 훨씬 전 1937년부터 일본은 선전포고도 없이 중국과 전면전을 벌였다. 그 전쟁에서 일본군은 수백만 명의 중국인을 죽였고 일본 병사의 정신을 강하게 키우겠다며 중국인 죄수를 기둥에 묶어두고 총검 훈련용으로 사용하는 것 야만적인 짓도 서슴지 않았다. 아이고, 살아있는 사람을. 이건 뭐 흔한 일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역사는 강한 자가 쓰는가라는 책 소개해드리면서 네. 말씀드렸듯이 이 일본군 소위 2명이 무카이와 이 노다라는 소위가 누가 먼저 100명을 참수하느냐 시합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걸 일본 신문들 중계 방송을 하죠. 네, 그 야만적인 짓들을 아무렇지도 않겠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네. 게다가 1937년 12월부터 38년 1월까지 난징에서는 수십만 명의 중국 민간인을 학살했고 1942년 4월에는 둘리틀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많은 중국인을 살해했다. 지금도 일본은 이런 학살을 포괄적으로 부정하지만 중국인 목격자뿐 아니라 외국인 목격자가 남긴 많은 증거가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중국에서 저지른 짓과
한반도에서 저지른 짓에 대해서 끊임없이 부정한다는 거죠. 부인한다는 거죠. 네. 이 부인하다 보니까 그 병이 깊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역사를 은폐한 대로 점점 더 이 파시즘적인 욕망으로 치닫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일본의 미래를 점점 암담하게 하는 게 아닌가.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그렇게 판단하는 듯합니다. 교수님, 그 난징 네. 학살은 네. 어떻게 부정하나요? 아니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아니 전두환이가 광주 학살을 부인한다고 그게 부인이 되집니까? 예.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진실을 들이대고요. 네. 아무리 수많은 사진들을 갖다 대도 인정하는 순간에 일본 제국주의의 토대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역사를 성찰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자들의 깊은 그 질환이 어디까지 왔는지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 예를 들면 이 책에서도 얘기합니다만은 C 영과 제임스 인이라는 사람이 1999년에 난징의 강간이라는 사진첩을 냅니다. 거기 400장에 넘는 사진이 실려 있어요. 근데 그 400장이 넘는 사진이 어떤 기록보다 생생하게 난징 대학살을 증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부인하는 겁니다. 부인하고 우린 그런 짓 하지 않았다. 자기들끼리 자해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자해를 했다. 네, 떠넘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요. 우리 요즘 일본 경로의 문제를 둘러싸고 병적으로 부인하는 거 보십시오. 예. 대단히 그 위험한 징후라는 거죠. 일본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 지금 이 조국 국면이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만만치 않은 상황이 가려지곤 하잖아요. 그게 저희인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일본과의 관계가 지금 심각한 수준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어떤 길로 나아갈지, 저들이 어떤 수를 둘지 정말 주도 면밀하게 우리가 모니터하고 감시하고 또 거기에 대응을 해야 할 텐데 이 조국을 둘러싼 난동 때문에 저들이 불러일으킨 난동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게 대단히 아쉽습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이 대변동이라는 책 보면은 이런 7개 나라, 미국을 포함해서 7개 나라의 국가가 걸어온 역사와 선택, 대응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구적으로 처해 있는 문제도 예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자원의 고갈이나 기후변화나 또 일본을 사례로 얘기합니다만 전반적인 출산율의 저하에서 비롯되는 인구 절벽 문제나 등등 온갖 문제들이 지금 도사리고 있죠. 내일 모레 기후 문제에 관해서는 스웨덴의 환경운동가 16살 환경운동가 툰베를 소개하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만은 네. 제레드 다이아몬드도 이 에너지 문제야말로 지구의 존망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의 원전 마피아들은 여전히 핵발전소의 로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예.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얘기한 부분 잠깐만 보면 이렇습니다. 예. 에너지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의 감축 외에 고려해야 할 다른 하나는 화석연료가 아닌 다른 에너지원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이다. 즉 바람과 태양광, 조력과 수력, 지열 에너지와 원자력까지 에너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특히 대체 에너지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지구의 문명을 아주 거시적으로 내다보고 있는 제레드 다이아몬드 눈에도 이 에너지를 어떤 에너지원을 어디에 찾아야 할지 분명하게 대답을 하고 있죠. 네. 즉 대체 에너지가 답이라는 것입니다. 네,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책 읽으시면서 예. 핀란드나 일본 또는 칠레나 인도네시아, 독일과 오스트레일리아뿐만 아니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지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볼륨은 상당히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의 글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 세상을 어떻게 봐야 할지, 지금 서 있는 우리의 위치는 어디인지, 그리고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 등등에 관한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니까 네. 많은 분들이 함께 봤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우리나라는 얘기가 없습니까? 우리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한국 팬이에요, 사실은. 총균 세도 이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극찬에 가까운 평가를 내놓고 있고요. 예. 특히 이 책의 서문에서도
한국 독자들에게 쓰는 글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애정 어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글을 그렇게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그 부분 잠깐 볼까요? 예. 총균세를 위해 자료를 조사하는 동안 나는 한국에 영어와 정반대편에 있는 고유한 문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영어는 세계에서 가장 일관성 없고 까다로운 문자 중 하나이지만 여러분의 문자 한글은 가장 뛰어난 문자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한글만큼 학습하기 쉬운 문자도 없습니다. 이집트 상형 문자로부터 시작해 힘든 단계를 거치며 생산된 문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세종대왕이 한국어의 소리에 맞추어 특별히 고안한 문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비롯해 많은 언어학자가 한글의 경이로운 특징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어는 어렵습니다. 한국어. 그러니까 말은 대단히 어렵죠. 그런데 한글을 표기하는 그 문자 체계인 군민정음, 이 한글은 정말 과학적이고 경이롭다고 얘기를 하죠. 네. 여기에 이 제레드 다이몬드도 깊이 매료됐던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 미국의 그 로마 문자에서 이 로마 문자, 그러니까 이집트 상형 문자의 뿌리를 둔 문자 체계를 버리고 한글로 교체하는 게 옳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한국에서 대단히 역동적인 에너지에 주목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고 또 세계를 조망할 줄 아는 분이 한국을 좋게 본다니 그 자부심이 생깁니다. 과장된 평가가 아니라고 또 느껴지는 것이 네. 지난 주말에 또 우리 집회를 통해서 맞습니다. 예, 또 긍지를 갖게 됩니다. 또 네, 아마 세계 정치 사상에서 놀라운 평가를 할 겁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지금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예. 많은 역사가들은 이 세계 정치 사상사에 한국의 시민운동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전 참 다시 한번 또 놀랐던 게 뭐냐면은 우리 사회에 얼마나 똑똑한 헛똑똑이들이 많습니까? 예. 그런 헛똑똑이 말에 그렇게 좌지우지되지도 않고 양심대로 행동하는 이 시민들. 사실 87년, 80년 당시 언론만 들으면 이게 폭도들이 공산주의자들한테 휘둘려 가지고 폭동을 일으키는 걸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우리 시민들은 이런 언론을 꿰뚫고 이 시대와 역사를 통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거대한 정치적 학습을 우리가 꾸준히 해왔어요. 지속적으로. 그야말로 해방 직후부터 4.19 광주민주항쟁, 87항쟁, 그리고 촛불, 그리고 지금 국면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이 정치적 학습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검찰 권력도 되지만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제가 가장 심각한 건 정치 자한당을 중심으로 정치 권력과 언론 권력인 것 같아요. 이런 거대한 변화를 전혀 잊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제레드 다이몬드의 말 빌면은 이 대변동의 순간도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 70년대, 80년대 초반 요 국면에 고정돼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대변동이란 말을 영어로 굳이 얘기하면 upheaval이라고 하는데 정말 격심한 변동이 일어나는 순간에 어떤 방향을 선택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저 극우 세력들과 거기에 편승한 언론들은 어떤 그 선지자 의식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변화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어쩔 수 없죠. 저 밑으로 사라지게 하는 수밖에 별 도리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